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목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제목 이해되십니까? 네.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강에 놀러 가보신 적 있죠? 네. 여러분이 친구랑 강에 놀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강에 놀러 갔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강물에 떠내려오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친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수영을 못해도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랑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뛰어들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또 다른 어린아이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린아이가 떠내려옵니다. 또 구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또 떠내려옵니다. 구하고 있는데 또 떠내려옵니다. 계속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강물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친구가 뒤에서 묻겠죠. 어디 가냐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친구와 둘이서는 이 떠내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물 밖으로 나갔어요. 강물 밖으로 나간 여러분한테 친구가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던지는 놈을 잡으려고. 나는 강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들이 떠내려올 때 상류로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던지는 놈을 잡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아이들이 떠내려오겠죠. 그래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답인데 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스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류, 하류 이렇게 돼요. 하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겁니다. 떠내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게 다운스트리밍에 해당되겠죠. 하류에 해당됩니다. 그럼 상류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밖으로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던지는 놈을 잡으러 가는 거. 그게 업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상류로 가라는 겁니다. 하류에서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상류로 가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댄 히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되풀이되는 짜증스러운 일을 해결하려면 업스트림으로 가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동기입니다. 책 제목도 업스트림이죠. 그러면 되풀이되는 짜증스러운 일이 뭐였냐? 이 데니스라는 사람은 주로 카페와 회사를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일 많이 하시죠? 카페에서 강의안 만들다가 집에서 강의안 만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주로 뭘 들고 다니십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죠. 이 데니스라는 분도 카페,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노트북으로 하는 작업에 되게 짜증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전원이죠. 전원. 그러니까 카페에서 충전하려니까 그 어댑터 빼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또 사무실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그 어댑터 빼가지고 사무실 가서 또 꽂아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매일 되풀이되는 짜증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데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짜증스러운 작업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다운스트림 뭐예요?
전원 케이블을 계속 꽂고 다니는 거예요. 상류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카페 하나 꽂아놓고, 사무실 하나 꽂아놓고, 가서 코드만 꽂게 되면 되게 해놨다는 거죠. 들어보니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또 데니스 주변에는 한 가지 문제로 몇 년째 싸우는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싸우는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현관이 보이시죠? 현관에 등이 하나 켜져 있죠. 이 현관등을 누가 안 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현관등 좀 끄고 다니라고 몇 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잖아요. 뭐 화장실 불 좀 끄고 나와. 치약 똑바로 좀 꽂아놓고 나와.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합니다. 그걸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커플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지나가면 불 켜지고 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센서 등을 다니까 몇 년 동안 하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풀이되는 짜증스러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강연이 끝나면 늘 편집을 하잖아요. 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저는 필모라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30분짜리 강의를 편집하면 보통 5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된 동영상을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죠. 편집 다 한 동영상은 렌더링이라는 걸 해줘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됩니다. 렌더링이 뭐냐 하면 2D로 작업된 디지털 파일을 3D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렌더링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 하면 30분짜리를 편집해서 렌더링을 시켜 놓으면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최소 2시간 30분. 많이 걸릴 때는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편집 다 한 동영상을 렌더링 버튼을 눌러놓고 최소한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출근하면 오전에는 이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겠죠. 근데 이 짜증 나는 작업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과 3개월 전까지. 왜?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5분 만에 렌더링이 끝납니다. 지금은 제가 3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고 렌더링을 누르면 5분 만에 렌더링이 끝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5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 허탈하기도 하고. 5분 만에 끝날 일을 제가 거의 8년 이상 2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 반복되는 짜증나는 일을 거의 10년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을까요? 5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왜 제가 2시간 30분 이상 기다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것을 문제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문제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문제 불감증이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결과가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문제 불감증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다치는 건 당연하지.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럭비 선수들이 럭비를 하면 부상을 입는 건 당연하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게 문제 불감증입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편집에서 렌더링 시간은 당연히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지 라고 문제에 불감증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발생하는 문제가 짜증스럽게 되풀이되는데도 우리가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제가 강연 제목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관점을 바꿔줘야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하는 거다? 예방하는 거겠죠. 그러면 관점을 바꾸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문제로 보였던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블로그 저품질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로그는 물론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가 저품질 먹었던 사건. 블로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하시는구나. 블로그 해보시면 이런 메시지 많이 받죠? 안녕하세요. 뭐, 어떤 회사인데, 핵심은 뭐예요? 블로그 원고 드릴 테니까 포스팅만 해주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지, 메일,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만약에 이런 문자나 쪽지나 메일이 안 온다? 그럼 내 블로그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블로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에서 제안서가 온 거예요. 메일로. 파워포인트로. 쪽지가 온 게 아니고. 첨부 파일로 파워포인트로 잘 만든 제안서가 왔더라고. 그러면 신뢰가 가잖아, 이 회사가. 그 제안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스팅 해주면 원고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블로그를 키워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제가 17년 동안 블로그를 했거든요. 올 초까지. 17년 동안 블로그를 해가지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제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2,000명이 넘는다.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블로그도 레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저는 2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겠대. 그러면서 원고료도 주겠대.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거든요. 17년을 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김가영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 기록을 남기는 정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로그 지수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 나도 하루 방문자 수가 200~300명 넘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했는데 세상에 한 달 정도 했는데 하루 방문자 수가 20명이던 제 블로그가 300명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매일 포스팅을 할 때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통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돈도 주더라고. 근데 포스팅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원고를 다 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 그럼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했어요. 300명이 넘어가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자 수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봤죠. 어떻게 된 거냐. 그 네이버에서 로직을 변경해서 그렇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며칠 있으면 다시 원상 복귀될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저품질 먹은 거라고 하대요. 여러분, 저품질 아십니까? 저품질은 뭐냐 하면 블로그에 상업성 글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 스팸성 글을 올린 거지, 제가.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글, 원고를 주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줬던 이미지를 저한테 주면 중복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 블로그는 스팸이다. 네이버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품질 먹었다는 말은 제가 글을 아무리 써도 제가 쓴 글은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글을 제가 써도 제가 쓴 글은 네이버에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블로그를 뭐라고 한다? 저품질 블로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로그 말아먹은 거예요. 17년 동안 한 블로그가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충격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저품질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저품질 먹었을 때 제 관점은 어땠을까요? 이 나쁜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저품질 안 먹는다고 했고 블로그 지수 높여준다고 해놓고 저품질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연락을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저품질 된 다음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답장도 안 오더라고. 아직도 확인도 안 했어요. 벌써 석 달 전인데. 그러니까 차단한 거지. 요거도 먹을까봐.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 매일 포스팅을 이런 식의 글을 이런 이미지와 함께 올리니까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17년 동안 몰랐던 걸. 재밌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품질 먹은 블로그는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로 새로운 블로그로 새로 시작한 지 오늘로 딱 3개월째입니다. 3개월 전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17년 동안 너무 대충 한 거예요.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포스팅이라는 게 결국 누가 봐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뭐 매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압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만든 블로그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포스팅하면 보내드리니까. 지금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해도 20명밖에 안 되던 제 블로그가 어떨 때는 300명도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쓴 글 키워드를 딱 넣어보면 제가 1등으로 나오는 포스팅이 꽤 됩니다. 블로그 차트에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전체 블로그 중에 제가 상위 1% 안에 들더라고요. 지금 3개월 만에.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있죠. 그거는 제가 상위 0.1%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블로그 평균보다 제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 글이 기니까 오랫동안 읽잖아요. 내용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거죠. 거의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데 제가 4시간 이상 투자하니까. 지금은 상위 1% 안에 드는 블로그가 됐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뭐 때문에? 저품질 먹어가지고.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제가 블로그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니까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블로그 안 해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품질 먹은 그 블로그에 글이 수천 개가 있었거든. 17년을 썼으니까 얼마나 글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새로 다 쓰고 있어요, 새로. 근데 오히려 또 마음이 편한 게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쓸거리가 없어서 못 쓰거든요. 저는 앞에 저품질 먹은 블로그에 있던 글 다 갖다 옮기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쓸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품질 먹은 이후로 하루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포스팅 2개 하면 하루 끝나버려요. 너무 잘 됐죠. 관점 바꾸니까 문제가 엄청난 기회가 됐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을 바꾸면 일어나는 일. 외부 강연과의 단절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제주도 신라호텔입니다. 앉아 계신 분 숫자가 300명. 무대 엄청 크겠죠? 스크린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스크린 뒤에.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코로나19 빵 터지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강연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죠. 그 관점은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강연이 없잖아요. 그럼 제 관점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관점을 한번 전환시켜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강연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강사라는 직업이 100살 먹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공이 쌓일수록 불러주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라는 놈이 탁 터지고 나니까 강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강연할 기회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평생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북을 써서 팔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제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블로그 잘 하고 있고 이제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일 유튜브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유튜브도 제가 찾아보니까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던데 첫 영상을 올린 게 2013년도더라고요. 2013년. 이 유튜브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렸던 유튜브는 대충 올렸어요. 제목도 대충. 블로그하고 똑같아요. 제목도 대충, 영상 편집도 대충, 설명란도 대충, 썸네일이라고 아세요? 썸네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해가 글자 크다랗게 제목 박아놓은 그게 썸네일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영상 중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제목 보이지도 않는 거지 뭐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이는 제일 빠른 방법은 썸네일이거든요. 블로그는 제목이고 유튜브는 썸네일인데 썸네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강의가 400개 이상 올라올 동안. 그걸 다시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은 들어가 보시면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희 씨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저는 유튜브를 강사하고 강연 내용 빼고 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막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계속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조회 보니까 최근 28일 동안 구독자가 10,000명 늘었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되죠? 28일이니까.
근데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보니까 2011년 12월 15일 날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한 달 만에 10,00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작 알았으면 10년 전에 10,000명 늘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 불감증인 거죠. 이거 뭐 유튜브 운이 좋으면 많이 뜨겠지. 조회수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은 다 알죠.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안타까웠던 아내의 시간입니다. 이거 제가 전화로 미리 물어봤습니다. 얘기해도 되냐. 뭐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싸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타까웠던 아내의 시간인데 제 아내는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을걸요. 그죠? 10년 넘게 이렇게 삽니다. 진짜 10년 넘게 이렇게 삽니다. 1년에 반 이상은 밤새입니다.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게 호래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씩. 문제는 뭐예요? 사람 잡는 가성비예요. 왜냐하면 1년에 반을 밤샘 작업을 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아니면 유명해지기라도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반은 밤새는데 돈은 돈대로 별로 못 벌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나더러 호라비 같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사람 잡는 가성비라고 했어요. 가성비가 꽝인 거예요. 그러면 관점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 관점은. 호라비? 아니요. 답답하다지. 호라비가 아니고 답답하다. 저는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답답하면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서관 수업 매주 2시간씩 한 달짜리가 잡히면 그 수업 준비한다고 반은 밤새고 수업료는 몇만 원 받아오고 갔다 갔다 교통비는 또 몇만 원 쓰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있겠지. 내용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어쨌든 옆에서 보기엔 답답하더라고. 저는 그 내용 가지고 왜 100명 앉혀놓고 100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더 좋은 대우 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말을 안 듣더라고. 나는 이게 좋고 지금 방식이 좋고 그 고집 아시죠 여러분? 강씨는 또 고집이 세다며. 정말 말을 안 들어. 거의 10년 동안 말을 안 듣더라고. 책을 아무리 쓰라고 해도 아직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 저만 매주 녹화해서 올릴 때거든요. 근데 제가 외부 강의가 잡혀가지고 강연 갈 때 집사람 보고 내 대신 강의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김 실장님 보고 녹화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녹화입니다. 제가 일상의 인문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 대신 강의하러 왔다가 녹화한 걸 유튜브에 첫 강연으로 올리게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게 유튜브에 올라간 첫 강연입니다. 그 강연 제목이 우리 문화유산인데 그 강연을 가지고 2년 전에는 400명의 청중을 앉혀놓고 롯데백화점에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외부 강연을 400명 이상 앉혀놓고 특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강사가 됐다는 거죠. 관점 바꾸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답답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 바꾸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굉장한 기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흔한 말로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근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없으면 위기는 위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위기가 위기로밖에 안 보이면 좌절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위기가 오면 습관처럼 그 위기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보는데 그 덕분에 좋은 점이 저는 강연은 3번밖에 못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도 하죠. 레슨도 하죠. 유튜브도 하죠. 골프 레슨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라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 예. 문제인식.
문제 인식된다고 관점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거 렌더링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문제 인식했지만 안 바꾸잖아. 이거 블로그 아무리 써도 조회가 안 되네. 이런 문제를 인식했지만 안 바뀌잖아. 관점을 바꾸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골프 다 치시네 여기 계신 분들. 골프 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힘 빼라. 그렇죠. 힘 빼랍니다. 힘 빼라. 힘 빼고 차. 잘하시네.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으셨어요? 시작하고 한 3년 전 됐다 그죠 벌써? 3년 동안 힘 빼고 치란 말 들으셨는데 힘 빠지던가요? 못 뺐습니다. 왜 안 빠질까요? 문제 인식했잖아. 내가 힘 들어가는 건 알잖아. 근데 왜 힘이 안 빠질까요? 문제 인식한다고 되잖아요. 제가 레슨할 때 아무리 힘 빼고 차라도 힘 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레슨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성분들이 치면 몇 미터 정도? 170 정도 날아가나요? 평균 150이죠? 대한민국 아마추어 평균 비거리가 150m라고 하더라고. 근데 힘 주고 치는 사람들 130도 안 가요. 120, 30밖에 안 가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라이버 칠 때 힘 빼고 치라고 하면 힘 더 들어가요. 특히 150m 쳐보라고 하면 힘 더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드라이버를 들고 풀스윙을 하는데, 풀스윙 아시죠? 풀스윙을 하는데 50m만 보내보라고 그래요. 스윙 크기는 풀스윙을 하되 150m 칠 것처럼 하되 50m만 보내보라고 그래요. 실제로 50m만 보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치기 시작합니까? 설렁 쳐요. 50m만 가야 되니까. 근데 120 가던 사람이 150을 간다는 거지.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윙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뀐 거라고. 150 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치면 힘이 들어가고 50m 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면 힘이 저절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려고 하면 힘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강연도 똑같죠. 자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요? 긴장되죠? 굳죠? 힘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운동이나 강연이나. 멀리 보내려고 생각할수록 힘이 들어가잖아요. 잘하려고 생각할수록 힘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힘을 뺄 줄 알아야 되는데 힘을 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강연을 잘하고 싶다. 내가 안 떨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집 앞마당이야.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강아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면 힘이 빠져. 걔는 나를 욕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대가 클수록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사람들이 멀리 있으니까 까맣게 개미떼처럼 보이거든. 오히려 이렇게 소속 앉아있으면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강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앉아 계시지. 저거 지가 가르친 대로 강의 하나 한번 보자. 지는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아,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연구하고 발표할 기회가 왔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준비를 똑바로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최대한 정중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세계가 뭐가 다른데?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에 새가 곤충을 쪼아먹는 걸 보셨대요. 생각하는 사람은 새가 곤충을 쪼아먹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구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구나. 이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처님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유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사유하셨냐 하면 왜 하나가 살려면 왜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이건 사유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제가 생각과 사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죽어야 되지?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봤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님한테. 스승님, 왜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왕한테. 왕이시여, 왜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죽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유의 수준이에요. 생각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야. 왕자 시절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왕도 필요가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은
우주를 보기에는 너무 짧은 지식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시고 뭐 하셨어요? 출가하시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수행하면서 뭘 얻었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생로병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가 있는지, 욕심은 왜 부리면 안 되는지, 물질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득도했다, 깨달았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이 단계가 뭐예요? 통찰의 단계라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 수업을 오래 한 사람은 학생이 앉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폼만 잡아도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그런 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두 글자로 얘기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통찰에 이르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이 가장 낮은 단계. 그보다 높은 단계는 뭐? 사유하는 단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사유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사유하는 단계. 사유하는 단계는 철학하는 단계보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철학이라는 학문이 계속 유지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질문은 똑같아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이잖아. 근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철학이 위대한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뭐다? 사유하는 거다. 답을 찾은 사람은 뭐다? 통찰력이 있는 거다.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통찰에 이르는 단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찰에 이르는 3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요,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스스로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너 새가 왜 벌레 쪼아먹는지 이해돼라고 물어봐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배우는 학생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하나는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수행의 길로 들어선 단계, 이게 2단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인내를 했죠. 다 내려놓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깨달음을 얻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화내더라. 같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웃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신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되지, 이놈아. 다른 신자가. 목사님, 담배 피우면서까지 기도해도 됩니까? 장하다 그러더랍니다. 자, 똑같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나.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하니까 칭찬받더라는 거죠. 이런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찰에 이르려면 이 3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 궁극의 단계는 통찰력이 있는 관점을 가지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관점의 수준을 통찰에 이르게 하라. 감사합니다.